It's Data Day. 데이터와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하다.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현업의 입장에서 진짜 실상과 어려움 그리고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준비를 했고요. 클라우드맨과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4부작 데이터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5월 24일 수요일이죠. C레벨을 위한 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고 참석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응용까지 AWS 메가존 클라우드 1타 강사들이 전하는 실패 없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텐데요. 데이터 분석의 1타 강사들의 쪽집게 포인트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멋진 데이터 크루 세 분의 쌤을 모셨습니다. AWS의 강성희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WS 파트너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송슬기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자신감을 올려드립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송슬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조민경 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에서 데이터 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경 매니저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쪽집게 강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른쪽 댓글창에 질문과 그다음에 관련된 의견도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곧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중간 중에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관련돼서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세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강의의 처음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로 먼저 AWS의 성희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구조, 아키텍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돼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AWS의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WS는 현대화된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레이크를 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가 어떠한 규모로 모이더라도 구축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저장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분석 서비스와 도구들이 AWS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워크로드에 맞는 서비스들로 아키텍처링해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네모 상자 안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레이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스천 서비스인데요. 인제스천 서비스는 기업 내외부에 있는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 가능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여야 합니다. 먼저 인제스천 서비스를 통해서 복제된 데이터가 스토리지 레이어의 맨 앞에 저장이 되겠고요. 이 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에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은 비즈니스에 당장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고 또 표준화하고 또 정규화해서 클린존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내부에 있는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린존의 데이터는 여전히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유저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가공을 하고 보강을 해서 저장되는 영역이 바로 저 큐레이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탈로그 영역인데요. 스토리지 영역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의 기술 메타, 비즈니스 메타가 저장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영역에서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 이력이라든지 스키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 데이터의 속성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세싱 레이어인데요. 밑에 스토리지 레이어에서 데이터 티어 간에 데이터가 가공이 돼서 변환이 돼서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로우 존, 클린 존, 큐레이트 존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프로세싱 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 컨섬션 레이어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AWS가 구비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SQL을 통한 분석, 배치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또 대화형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레이어입니다. 스토리지 레이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이 보안 레이어, 거버넌스 레이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 단에서 또 데이터 저장 단계에서 또 운영하고 모니터링한 단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관여가 되고 또 이 분석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레이어와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이 레이어에 매칭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제스천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AWS 안에는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기능을 저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SaaS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애플로우, 파트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파게이트, 그리고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SFTP, 그리고 스트리밍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AWS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동기화할 수 있는 데이터 싱크 서비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CDC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제스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로우 존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고요.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의 프로세싱 레이어에서 즉 글루 ETL 서비스라든지 EMR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데이터의 티어를 올려가면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는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목록을 만드는 카탈로깅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레이크 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에 대한 워크플로우도 필요한데요. AWS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가공에 대한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대화식 SQL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마존 아테나, 대화형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퀵사이트, 데이터 웨어하우징 워크로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레드시프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세이지 메이커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버넌스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서비스들과 다 통합이 되어 있어서 보안과 운영, 모니터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워크로드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건 좋은데 또 너무 또 많이 추가하고 사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던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또 이런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만하고요. 음.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버리스 과금 방식입니다. 서버리스에서는 종량제 형태의 과금을 하고 있고요.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고려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서비스를 되겠습니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충고되지 않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버리스는 AWS로 운영 책임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버라든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패치를 한다든지 각종 메인터넌스 작업들 이런 인프라 관리의 수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몰리더라도 일정한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도 고려하실 필요 없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AWS 제공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AWS는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네이블먼트 자료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의 기초 탄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야죠.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추가해서 더 다양한 어떤 구조적인 서비스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우리 민경쌤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아키텍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업에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제 독립적인 데이터 저장소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서 기업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있는,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게 확실히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어려워지고 데이터를 계속 쌓고 그러다 보니 중복성도 높아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전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많이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이 데이터들이 표준화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분석 의도와는 다른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게 데이터 레이크인데요. 네.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결함이 있거나 오래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데이터를 더 검색하기 어려워지고 데이터 관리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쌓기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래서 별다른 규칙 없이 계속해서 쌓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아니라 데이터 늪이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들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탄생 배경들을, 이 배경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패브릭과 데이터 메시라는 아키텍처가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그 두 개의 아키텍처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 문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검색을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자들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접근 통제 거버넌스 등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의 품질이나 보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아키텍처 중에 먼저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가 물리 데이터 저장소를 기반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데이터 패브릭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논리화시키고 통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하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안성을 높여주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패브릭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패브릭을 적용한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IT 인프라 담당 팀에서 작업을 책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쌓이는 데이터 카탈로그는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데이터 레이크처럼 이것도 쌓이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인프라 팀에서는 업무 가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처리 속도도 점점 느려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제 데이터 메쉬입니다. 데이터 메쉬는 데이터 패브릭이랑은 좀 다르게 하나의 도메인에서 모든 데이터에 책임을 지는데요.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라고 한다면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필요에 따라서 처리도 하고 가공도 하고 관리까지 합니다. 근데 패브릭에서는 이걸 IT 인프라 담당자들이 했었는데 이걸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네. 더욱 간결하고 정확한 카탈로그가 생산될 수 있었다는 네. 점에서 이제 패브릭의 한계점을 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데이터 메쉬가 되려면 현업의 담당자들이 뭔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환경들이 되게 손쉽게 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 쪽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 구조는 기업에서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먼저 데이터 생산 부분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다 보니까 도메인 오너십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 카탈로그를 데이터에서 프로덕트라는 개념에 따라서 저희는 제품으로 인식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프로덕트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기존의 데이터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었으나 현재는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최대한 제품으로서 인식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쉬는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지 기본적인 카탈로그 작업은 네. 현업의 도메인의 담당자들이 처리하는 거고 네. 전체적인 관리는 여하튼 IT 담당자나 데이터 관리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를 네. 중앙화시켜서 특정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하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드릴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에 이 카탈로그가 공유되게 되는데요. 이 공유가 되면 여기에 대한 카탈로그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떤 거버넌스 정책만 있지 이걸 하나하나 다 관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고 직접 검색을 하고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고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을 준다면 기업에서는 그 카탈로그를 공유해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까지 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기존에 가지던 한계점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분산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패브릭과 데이터 메쉬이고요. 네. 데이터 메쉬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페더레이티드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경쟁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네. 구조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쉬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고객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무래도 개념이다 보니까. 네.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하시나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2가지만 네. 말씀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객분들이 데이터 중복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메쉬가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더 데이터 중복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곤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프로덕트 원본은 한 개로 유지해라. 대신 데이터 접근 통제 거버넌스에 맞춰 서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체계를 구축을 하시면 된다고 답변드리는데요. 바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체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각 도메인에서는 물리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하고 그를 논리화시키고 통합하여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때 바로 물리 데이터랑 논리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모델링을 하면 데이터의 중복성은 줄일 수 있고 대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데이터 메쉬가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아무 데서나 적용해도 되나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 4가지 경우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조금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좀 분산된 지리적인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경우. 2번째, 뭐 데이터 중복이나 ODS로 인한 비용을 좀 축소하고 싶다. 3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접근성을 많이 높이고 싶다. 4번째, 데이터가 좀 민감한 게 많아서 보안적인 요구사항이 좀 많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이제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쪽집게 강사처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희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소비자분들, 고객분들도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제 AWS에서도 이런 새로운 컨셉의 아이디어나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님이 얘기하신 네. 데이터 메쉬의 핵심은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오너십을 비즈니스 LOB 유저들이 갖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메인 유저들이 데이터 생산자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IT가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 이런 중앙 집중적 거버넌스가 아니고 이런 LOB 유저들이 각각 분산화된 데이터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AWS의 데이터 존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네모 상자 안에 AWS 데이터 존 기능에 대한 기능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데이터 포탈 기능은 조직 전체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포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째로 데이터 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와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그룹핑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에 적합한 분석 도구를 바로 붙여서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프로젝트는 도메인 기반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도메인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젝트별로 데이터 프로듀서를 또 설정하고 또 소비자를 지정하고 하는 분산된 거버넌스에 대한 실천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기술 메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텍스트와 같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IT를 잘 모르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검색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드 데이터 쉐어링은 적절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적절히 권한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GA가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벌써 유튜브에는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관심이 뜨겁네요. 네, 요즘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대로 도메인의 그 담당자들, 소비자,
데이터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쉽게 뭔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전반적인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활성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앙화된 데이터 거버넌스들이 어떤 데이터를 확산하는데 좀 네. 불편함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더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를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응용으로 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대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슬기 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고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응용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적으로 뭐 어떤 플랫폼이 가치가 있냐 이런 것을 따져보기 전에 네. 왜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근데 뭐가 좋은 플랫폼이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플랫폼이냐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기술력이 상당해서 그 기업의 목적이나 데이터 상태에 따라서 좋은 플랫폼을 이미 만들고 계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잘 만들어 놓은 지금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플랫폼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기존 환경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이미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한 그 니즈에 의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필요를 가지신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의 분석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기업에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도입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네. 체인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기존의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네. 기존에 플랫폼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입장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놓은 방식이자 하이브리드.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은 해야겠는데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나요? 이런 문의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러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 좀 익숙하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안 때문에 제약사항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지한 채로 네. 나머지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C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분 방식으로 이게 세 가지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체인지 방식의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완전히 클라우드로 네, 전환하는 맞습니다. 경우이죠. 예. 그 데이터는 꽤 오랜 기간 축적을 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분석 플랫폼을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새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네. 하셔서 아키텍처를 그릴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렸습니다. 예. 모든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아키텍처는 그 분석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네이밍의 약간 정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들이 있겠지만 데이터를 일단 클라우드에 유입시켜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추론된 데이터를 출력해서 고객이 활용하는 형태. 이제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붙이거나 빼거나 대체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하이브리드가 먼저 나왔나요? 네, 앞서서 보셨던 그런 가장 베이직한 아키텍처에서 네. 우리는 이 서비스를 포기할 수가 없어. 네.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일부 유지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업의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보시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움직이는 네.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제 기억에 1분 단위의 데이터 유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분 단위의 데이터를 일라스틱 캐시라는 인메모리 DB에서 처리를 한 후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퀵사이트라는 BI AWS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가 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 1분 미만의 실시간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쪽은 일, 그리고 주, 월 단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가 그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이 과정에서 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유지해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에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 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상태로 그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네. 가장 어려운 건 사실 기존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그리신 거 아니죠? 그 최대한 제일 심플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네. 그 온프레미스에서 구축되는 분석 시스템은 네. 여러 가지 그 고버넌트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아까 이제 성희 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AWS에서 책임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역까지 사실은 다 일일이 다 구축을 고객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하게 그려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없겠네요. 예. 그래서 약간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그 아까 베이직한 아키텍처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유입되고 분석 환경을 거쳐서 결과를 그 사용자가 확인하는 이 큰 그림에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여러 가지 그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이 있고 그 지금 앞선 쌤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신기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감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니즈든 어떤 방식이든 다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접근 방법이 가장 그래도 현재로서는 리즈너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고요.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비용 절감, 네.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이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사실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필요 요구 사항들이 바뀌었을 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연한 변화, 네. 속도감 있는 변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플랫폼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또 유지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뭐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상황에 맞는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구축이 끝나고 활용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 결과물이 썩 그 가치가 높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네. 분석을 해봤더니 네. 저 이런 말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2011년에 가트너 보고서에서 그 데이비드 뉴먼이라는 분이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더라고요. 데이터 경제? 네. 네.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는 그 이전에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로부터 데이터가 발생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데이터로부터 서비스, 제품들이 출시되는 이런 완전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개념을 반영한 게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데이터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민경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늪에 빠진다고 했는데 데이터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 시작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야 우린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플로우로 가야 되는데 야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속에서 출발하시면 네. 반드시 실패한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용률에 대해서는 네. 참 저는 이제 사용자다 보니까 네.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용 문제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 효율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네. 좀 아껴 써라. 네. 좀 서버리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사용하는 동안에만 과금이 청구되니까 아. 최대한 조금만 써라. 야, 아이러니합니다. 실제 많이 쓰라고 해놨는데 그렇죠. 비용 아끼자고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래서 좀 경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관리자분들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런 어떤 부담 없이 네. 처음에 이 데이터의 늪에서 네. 수영도 치고 네. 놀다 보면 네. 호소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사용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납득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희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에만 매몰되면은 사실은 기업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잘 찾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WS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런 고민들 때문에 또 서버리스 방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과금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네. 이런 서버리스의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축집 개각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할 때 그래도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 각각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타 강사들의 한 줄 서머리.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분석 플랫폼 없는 AI ML은 모래 위의 성이다.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가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이 AI ML이 마치 모든 전가의 보도이고 마법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속 가능하고 균일한 품질의 이런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네, 이 문구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AI 관련된 굉장히 핫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맞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서비스,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해서 좀 돈 좀 벌까 이런 네.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탄탄하지 않으면 사실 그때뿐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심화 과정에 대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서머리 심화 과정. 영어군요. Data is the new oil. It must flow. 무슨 뜻입니까? 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도메인에 이해가 없다 보면 데이터의 가치는 그만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하셔야 되고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야 된다. 이런 느낌에서 준비했고 여기서 말한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란 바로 데이터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응용 부분에 대한 오늘의 한 줄 서머리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근 약사에게 데이터는 DBC에게. 이야, 영업 잘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혹시 약국에서 네. 약 사실 때 네. 뭐 특정 브랜드 주세요 이래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몇 처방전을 가져가서 음, 약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적도 있죠. 당연히.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약을 고를 수도 있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살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직접 어떤 브랜드를 고르는 경우는 내 증상을 잘 알고 그 증상에 대해서 약이 잘 효능이 있다라는 걸 알 때 직접 약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내가 내 증상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증상일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네. 약사나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물어봐야 거죠. 된다. 예.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늪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많은 경험이 있고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저는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타 강사들 괜찮습니다. 포인트 잘 집어주셨고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요 마무리 멘트 정도만 확실히 기억해도 충분히 현업에서 검토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일타 강사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나씩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네. 네. 저희 AWS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여러 가지 이네이블먼트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잘 구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미경쌤. 네, 저희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네. 전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안 나는 나라인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야. 저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산업을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나오시는 줄. 자, 오늘 세 분의 데이터 크루 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츠 데이터데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묻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답하다 두 번째 세션 잘 들으셨습니까?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초부터 응용까지 탄탄하게 여러분께 내용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메가존 클라우드의 우리 크루분들께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아직 답변 주시 않으신 분들은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 드렸는데 혹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 드려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세 번째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N년차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찐후기 에서 데이터 툴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놓치지 않고 이번 웨비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